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에 최대 10cm가 넘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3에서 8c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학 교실을 하나의 실험실로 바꾼 교수가 있습니다. 상대 이름을 부르고 높임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의 있는 반말, 평어만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학생들과 평등한 분위기로 수업을 한다는데요. 평어 실험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이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많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적게 책정한 은행도 2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문제는 은행들이 정말 영업을 잘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경쟁 자제 권고 이후 연 5%대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 어떨까요? 혹자는 시장 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이익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에도 은행 점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만의 일은 아닙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유사들이 최대 10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선 다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로 얻은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각에선 법인세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인세마저 깎기로 한 마당에 양극화를 줄여갈 또 다른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횡재세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뭐 또 새해 인사를 하긴 했으니까 그쵸, 제가 일부러 먼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가 참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인사 두 번 하면 좋죠.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따로 오신 그럼요. 분은 새해 처음이어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나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그냥 저는 모든 분들에게 두 번, 세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는 잘할수록 좋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것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인사도 인사를 잘할수록 좋은 거죠. 뭐 하면 할수록 네. 복도 2배, 3배 늘어날 수 그럼요.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치권 얘기해보죠.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윗손으로 지목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두 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예상했던 대로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국정조사라는 것이 여야가 똘똘 뭉쳐. 이거는 이태원 참사라는 건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게 그러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예. 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상했던 것이고 그러면 진상 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조치죠. 그다음에 안전체계 복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정조사의 결과이고 효과인 것인데 네. 결국 이걸 밝히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사실 제일 중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 이상민 장관은 여러 저간의 정황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 없다. 또 이상민 장관에게 계속 일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사퇴시킬 이유가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이든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서 했던 내용에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다른 답변한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추모하는 그 장소 자체를 뭐 어느 정도로 개선할 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 그거 외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전대미문의 안전 참사에 대한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이게 명쾌한 좀 해답이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셔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배 소장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그 예상이 틀렸어야 되는데 예상이 맞아서 슬픕니다. 참사는 전대미문인데 대처하는 모습은 별로 그래 보이질 않아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애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좀 보고 싶었던 광경은 정치인들이 이 새로운 정치인들이 무슨 이 사립 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대하느냐.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태도를 보려고 했을 것인데 네. 오늘 진행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용산구청장은 너무하죠. 용산구청장은 자기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참사 초기부터 충분히 대응했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명백하게 이거는 이상한 어떤 대목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안한 회의를 이제 했다고 보도자료에 작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이런 것에도 국민 정서법에 의해서 내가 구속됐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전에는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이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이제 책임을 물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땐 그런 대목에서는 국민들도 그래 저 정치인들이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의문인 거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여당은 그 이상 용산구를 벗어나는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야당이 과도하게 사퇴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권의 이 국정조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바람이 깨져서 저는 너무 이제 뭐 아쉽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뭐 경찰 특수본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경찰 수뇌부는 뭐 주말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결국은 용산 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용산 서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서로 간의 책임을 지금 뭐 책임을 떠민다고 해야 되나요? 진실 공방을 좀 벌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서울시는 용산구청장한테 미루고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뭐 실무진의 실수를 언급했다고 오늘 또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고 네. 그럼 행안부 장관은 원래 사실은 재난안전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뭐 정무적 책임 없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견했던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객관적이고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예. 해결책 자체를 못 만들어낼 구조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제 날짜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 이제 열흘을 늘려놨기 때문에 열흘 늘려놓은 거 가지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달라질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파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정파적 시각은 뭐냐. 양쪽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진영 간으로 나누어져서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이렇게는 이상민 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상민 장관 뭐 잘못했냐. 박희영 구청장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유가족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전혀 흐름 자체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흘이든 100일이든 이 상태로라면 한 걸음도 더 진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단 경찰 특수본 수사에 좀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 특수본은 뭐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서울시나 아니면은 행안부는 이건 법률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 사실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법적 해석의 측면으로 이미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뭐 정무적 책임은 또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이런 책임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임 건의안 지금 이제 사실상 뭐 명시적으로는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를 한 거잖아요. 개각은 없다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탄핵 소추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물론 국조기간이 열흘 연장되긴 했지만 국조 끝나고 나면은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 이게 또다시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결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를 좀 애매하게 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말씀하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근데 앞서 뭐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의 범주를 말씀하셨는데 정치에서는 다 그게 정무적 책임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장관들이 책임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 다 물러나지 않았던 거냐. 한번 그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지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법무상이 뭐 몇 달 전에 물러났는데 네. 그 물러난 사유가 말을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법무상이라는 자리가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뭐 이 사용 그 문서에 도장 찍는 거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무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참사 직후에
내가 경찰 경력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아서 생긴 참사인지 짚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마치 다른 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럼 국민들의 어떤 굉장한 실망감이나 이런 걸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회피를 계속해서 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성향의 국민들이라도 야당이 막 이렇게 이 어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 앞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상민 장관이 또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치적인 진통을 막 겪으면서 이 광경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상민 장관 책임을 지게 되면 대통령의 책임으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역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자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져줘야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보호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해임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치 문법을 따르거나 정치 이론을 따른다면 이미 이상민 장관은 사퇴가 되었어야 마땅했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매우 막중하고 중요한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어차피 진영간 대결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지지층 내에서의 반응이 어떤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사퇴라는 여론이라면 사퇴시켰겠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과의 관계는 대통령과 또 부처 장관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 관계입니다. 업무적 관계 우리가 이것을 법리적인 관계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이제 경제적 관계, 또 하나는 인간적 관계, 개인적 관계인데 경제적 관계 아니죠. 뭐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이 그다음에 법적인 관계냐, 정무적인 일반적인 관계냐 아닙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의 이 개인적 인간적 관계입니다. 사실상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과는 가능한 한 계속 가겠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김인하 평론가는 이 얘기랑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조사 어쨌든 끝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랬는데 이상민 장관 책임이 있으면은 국조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임 여부 살피고 안 되면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전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1월 임시국회 어찌됐든 민주당이 임시국회는 뭐 소집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반대한다 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감싸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배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적인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의혹을 샀고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무인기가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군 인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것인데 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단 어떤 선택한 인사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엄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이 봐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임시국회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검찰에 나가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이 방탄 국회 아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그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은 꺾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몰된 법안 중에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해야 될 입법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할 거고 이런 구도로 쭉 가면은 결국은 1월 임시국회도 뭐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쭉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 뉴스는 계속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무인기 말씀하셨지만 무인기 좀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는 사실 이거 뒤늦게 인정을 하면서 지금 파문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보 참사다.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훈련 부족 탓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논란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게 이슈를 우리가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전의 상황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설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경찰이 그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해서 지금 못 잡은 거에 대한 모든 탓을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네. 것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방과 안보는 적시성이고 현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체계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대응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안 뚫렸으면 좋겠죠. 하지만 2m 정도의 전폭의 이 무인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첨단 레이더라도 이걸 탐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관련된 장비도 부족합니다. 이른바 하드킬, 소프트킬. 그러니까 하드킬은 레이저포로 이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킬은 이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이 통신 장애를 일으켜서 무기력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이 추락하게끔 만드는 기술.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한 5,600 상당히 해박하십니다. 지금 지어짜고 있습니다. 네. 5,6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의 대응인 것 같아요. 네. 자, 비행 금지 지역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2개 대대에 4개 중대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앞으로 무인기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앞으로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누구 탓 공방하기에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정부에서 훈련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SBS의 이제 취재 파일이라는 뭐 코너가 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그걸 보니까는 오히려 군 내에서는 이렇게 며칠 만에 드론 사령부를 이렇게 후루룩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령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게 졸속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령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졸속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접근법이 그러네요. 아니라 이전에 네. 했어야 될 걸 뭘 안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령부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정부 탓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배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분명히 이제 군이라고 뭐 완벽한 조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뭐 격추도 못 시키고 탐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뭐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문제고 비난받아야 저 은평구 사는데 불안합니다. 무인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도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 벌어진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이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장단을 좀 맞추는 것 같고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군은 좀 설명이 달라요. 숨긴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뒤늦게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처음에는 무인기의 항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자꾸 소실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보도를 한 걸로만 따지면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건데 이른바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예. 김병주 의원이 그다음에 의혹 제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그 군 당국에서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 당국에서는 점점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김병주 의원은 구글 지도에다가 점점이 찍힌 거 연결해 보니까 그렇죠. 예. 비행금지 구역 다 통과했던 거 다 알 수 있었던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김병주 의원은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제가 하고 이걸 좀 있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저도 무슨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군복무를 비무장지대 인근의 헬기 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 그쪽 지형과 그다음에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파악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이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해군인가요, 육군인가요? 군 출신입니다. 장성 출신이에요. 네.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네. 그럼 뭐냐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지난 26일 오전 10시 29분경인가요. 이렇게 이제 파악이 처음에 됐을 때 이게 우리 지금 레이더로 이 탐지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점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구글이든 이 위성 사진을 통하면 실제 미국은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런 적은 비행 물체라도 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 보니까 대통령실과 관저를 중심점으로 했을 때 한 3.7km의 이 반경에 있는 쪽에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이걸 연결을 해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성 장군의 경험과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런데 지금 26일 날 10시 30분경에 이 포착이 됐던 5대의 무인기 중에서 4대는 이 강화군 상공을 비행을 해서 교란 비행이죠. 예. 한 대가 한강을 쭉 타고 북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대가 7시간을 비행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전문가한테 일부러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사 중요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육군의 레이더는 육군은 레이더로 탐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금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근데 국정원 자료는 국정원의 발언은 뭐냐면은 북쪽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고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 국정원은 한미자산을 이용합니다. 저궤도 군사위성의 그 첩보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우리 국정원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그러면 그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탐지를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께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번 대응도 대응이지만 북한 내통설을 제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색깔론 이념 논쟁화 돼버리잖아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바는 인상은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병주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언론 보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온 근거가 뭐냐면 29일 날 국방위에다가 군이 그 항적 자료를 갖다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언론 보도도 그 항적 자료가 이 보고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도 그려서 이게 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온 거 아니냐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합참이 이렇게 이 검열을 통해 가지고 이 항적 자료를 다시 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 항적의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 북한으로부터 그러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 그 국방부가 이 브리핑 할 때도 기자들이 손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27일에는 경기도 서울 북부 지역만 지나갔다고 했는데 국회에 갖다 낸 자료는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느냐. 그 기자는 뭘 보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 자료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즉흥적인 대응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어제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얘기가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사실 국방부가 예. 그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어제 브리핑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예. 황당하게도. 근데 백브리핑에서 조금 침범을 했다. 비행금지 구역을. 요거를 인정한 지나갔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조선일보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국민들이. 저 은평구 사는데 무인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오늘 은평구를 두 번이나 얘기를 하네. 거기를 무슨 뭐 5대씩 왔다 갔다 했다고 은평구에 하니까. 뭐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고향 수원시입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국방부가 어찌됐든 항적 기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사성 장군이 그 GPS 지도하고 구글 지도랑 같이 겹쳐보면서 이게 스쳐 지나간 게 맞는데 어찌됐든 비행 금지 구역 침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에선 분석 못했다가 그 분석 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 안 한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우리 아닌가. 그걸 그런 생각이 좀 북한으로부터 받은 거 드는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참.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항적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는 국방부가 4일입니까? 이 대통령실에다가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날 무인기 대책을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할 때 같이 얘기했어야죠 이거를. 그 다음날 이렇게 따로 브리핑하면서도 용산 상공 지나간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태도겠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굴국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지금 검토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평양 공동선언 파기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통일부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대북 강경 기조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게 저는 이게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되물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 원인 제공은 했습니다. 이제 무인기를 보냈고 7시간 동안 정찰을 하고 돌아갔다. 이건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통령은 경악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왜? 최근에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또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응을 하겠다. 강력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군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과 2m 길이의 이 무인기에 허점을 찔릴 줄은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실 근처에 왔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강경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토까지가 딱 좋은 방안이다. 대응 방안이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하게 되고 지금 학생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변의 일각에서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제는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없는 강대강 막장 막가파식의 대응이 이 서로 간의 대치 국면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검토의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좀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차원이면 어떨까. 그런데 실제로 전단을 또 뿌리고 학생기를 틀고 이러면은 좀 더 우리가 다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조율할 지점마저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네, 이게 김민하 얘기하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뭔가 강경 대응하니까 그 지지율이 뭐 30%대 초반부터 거의 20%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던 게 어쨌든 30% 중반 좀 넘는 수준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까지는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경 대응을 하면은 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뭔가가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이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혼란이 거듭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화물연대 파업 그러니까 파업을 막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파업을 했으니까 그거는 혼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 그 생각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는데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만히 있는데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든지
민주노총을 혼내주겠다라든지 또는 민주노총도 아니죠. 노조 전부를 어떻게 뭐 해보겠다든지 그렇게 막 뒤수셔가지고 이게 그러면 노조가 또 반발을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뭘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거 무인기를 날리고 하면 그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못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같이 대응하자고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지 북한을 한번 혼내주겠다. 북한에 우리가 뭔가를 그 무인기를 같이 날리는 거든지 뭔가를 대응해가지고 한번 좀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가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비춰지게 되면은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또 무슨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첫째 바람직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두 번째 정치적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지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KBS 신년 여론조사 보면 경제와 복지 중에 복지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요.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의 몫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9%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과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가 한국리서치 한국정치학회 사회학회와 함께 2023년을 맞은 신년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우선해야 되느냐라는 경제성장과 복지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복지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답이 응답자의 55%였고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5%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유는 누구 것이냐, 근로자의 몫이어야 되냐, 경영자의 몫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의 몫이다라는 답이 전체 응답자의 69%였고요. 기업 이유는 경영자 몫이다라는 답은 31%였습니다. 이제 평등 그리고 자유 경쟁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평등 우선이라는 답이 53%였고요. 자유 경쟁 우선이라는 답이 48%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우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5%, 또 부모의 유산으로 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이 64%.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뭔가 분배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등가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태도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의미 있는 거 하나 또 여론조사 안에 포함된 거 말씀드리면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진보, 24%는 보수라고 답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8%로 나왔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했던 정당에 대해 했던 이유가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또 민생, 경제, 안정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념에 천착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리고 이 개혁도 잘해야 된다. 이 잘해 저는 방점식 잘해야 된다. 개혁 좋습니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받아요. 하지만 이 개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할 겁니다. 근로자도 개혁의 대상, 민주노총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이 경영자도 소유자도 개혁의 대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는 개혁의 내용입니다. 뭔가 잘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 개혁을 한다고는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개혁만큼은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만이 지금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꽤 올라가긴 해서도 아직도 부정평가가 높고 또 여소야대 국민들이라면 정말 중도층이나 MZ세대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근로자와 경영자 또 소비자까지 살피는 개혁이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끝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짧게 평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보 보수의 비율을 따지는 조사랑 이 가치관에 대한 조사가 조금 이제 흐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진보 보수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이나 현상하고 자기가 지향한 어떤 세상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정치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혁 말씀하셨는데 개혁은 기득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득권이 누구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혔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누가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노총도 될 수 있고 정교조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다라고 했대요.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검찰은 과연 기득권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을 생각하고 실용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 정치권이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대학 교수와 학생이 존댓말이 아닌 평어로 대화를 하는 강의실 풍경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는 평어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김진혜 경희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혜입니다. 이 평어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평어라고 하면 좀 반대말 반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반말이라 하면 반자가 절반 반자거든요. 네. 반말은 말을 뭔가 좀 자른다는 느낌이 들고 상대를 낮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평어라고 하는 것에서 평은 평평할 평자거든요. 네. 수직적인 위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래서 네네 말씀하십시오. 방법은 반말이랑 매우 비슷한데요. 예. 두 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을 바꾸는 건데요. 호칭은 성을 빼고 이름만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진해, 성환 이렇게만 부르는 거고요. 상대를 예. 부를 때. 예. 그리고 나누는 대화는 반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청취자한테 제 이름이 그냥 성한 이렇게 불린 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왜 평어로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제가 주로 하는 게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말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강의의 그 큰 주제가 말이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또는 생각이나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 대주제인데 네. 이것을 그냥 강의로 하면 학생들은 그거를 그냥 시험 대비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게 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질서를 허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어를 수업할 때 강의실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 출석 부르실 거 아닙니까? 네. 출석 부를 때 학생들이 일단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불렀을 때 학생이 응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응. 그래요? 또 조금 간이 좀 부은 학생들은 예. 집에서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도 하고요. 왜? 네. 그 수업할 때 질문을 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반말로 보통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평어를 쓰는 거니까 예. 서로 반말을 하는 거죠. 예. 서로 이전에는 반말. 예.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강의가 서로 존댓말을 쓰는 건데 존댓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반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평어로 쓰게 해버렸죠. 그럼 제가 학생이라고 가정하면요. 질문을 하잖아요. 네. 진해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수님을. 네. 그다음에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그렇죠.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강의실을 벗어나면 존칭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말해도 괜찮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아 그래요? 예. 사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좀 성인으로 살 때는 자기 이름 불리는 데가 공식 석상이나 아니면 친구 사이 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저를 부르는 게 교수님 아니면 선생님 정도로 부르는데 예.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되는 느낌? 아니면 동료가 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강의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종강 후에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평어로 대화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길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질문을 하면. 예. 우리 그것도 해보자.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강의실 밖에서도 평어를 쓰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SNS 하거나 그럴 때 교수님 네. 뭐 죄송하지만 강의 주제가 그렇죠. 이게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해 네. 이건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앞에 군더더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의 차리거나 예.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말들을 예. 안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곧바로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도리어 좀 편하더라고요. 일단 뭐 교수님 입장이 아니고요. 학생들 반응을 좀 알고 싶거든요. 강의 그렇습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러면 네네. 어떤 평가를 하는지 교수님들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네. 평가나 대화를 할 때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제가 그 다른 학기에 비해서 같은 과목인데 네. 며칠 전에 강의 평가를 봤는데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그 소감문을 한번 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평어 수업을 하고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평소에 교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정말 비즈니스적이다. 수업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것, 이 목적이 달성되면 끝.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한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뭐 물론 존경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교수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네. 자기의 말투를 조심하고 자기 말을 단속하는 그런 걸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제 학생들 소감을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마술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그러니까 평어를 쓰니까 나도 모르게 친숙한 대화에 빠져들었다라거나 아니면 이 수업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독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걸고 싶어지는 자기를 보게 되더라. 네. 아니면 이제 이 평어를 쓰고 나서야 자기가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말을 돌려서 써왔는지를 알겠다. 그런 감각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요. 강의 평가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학생들 성적 매기시지 않았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성적 받지 않았겠어요? 네. 교수님, 저 이거 아닌데요. 저 조금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정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도 네. 진해 내 성적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이제 평어 쓰기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약속을 하면서 이때도 쓰자 하면서 확장을 시켜왔는데 네. 아쉽게도 제가 수업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약속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명의 학생이 이제 성적 문의 또는 항의 메일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다시 쓰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꿋꿋하게 반말로 평어로 계속 답을 했었죠. 그것도 다음번에 수업하실 때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평어를 쓰다 보면 네. 일종의 이제 언어라는 게 네. 사회적 문화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언어학자로서 이렇게 평어를 쓰셨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학생들이 그 말에 대한 감각 이런 것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호칭이든 아니면 서로 주고받는 말에 대한 말을 조금 기존의 질서랑 다르게 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언어학자로서 이제 비언어학자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말이 되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사람들은 말이 뭐 중요하든 말든 나는 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이 어찌 보면 뭐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매우 껄끄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네. 평소랑 다른 말투를 써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약간 예외적인 경험들 이것을 함으로써 매우 자연스러웠던 그 상황이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라고 파악하는 게 일종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권위적이다. 또 일반 뭐 직장이나 대학도 마찬가지고 군 문화도 그렇지만 상호관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존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말을 사용할 때. 이 평호 수업이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고 그런데 변화를 주고 싶어서 교수님께서 평호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조금 일반화시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작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러저러한 실험을 할 때 이 언어적 실험이 뭐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버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뭐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우리가 대면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 작은 관계를 어떻게 좀 더 그 형식적이지 않고 의례적이지 않고 조금 더 상대방에게 더 친밀하고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나 아니면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뭐 이제 존댓말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위아래라고 하는 위계 질서 속에서 되게 그 안온하다 그래야 되나 편안함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도 존중해주기 때문에 나도 안전한 그런 것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존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내 윗사람한테 존댓말 쓰면 예, 당신 말씀 맞아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보면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에게 그 이상은 다가갈 의지가 없다 이런 것도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우리가 그 민달팽이처럼 껍질이 없는 어떤 존재가 잠깐이라도 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해서 존경이라는 게 뭔지 아니면 또는 권위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재음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존댓말을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또 그런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재음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시도들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너무 기존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반성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해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새벽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내륙 산지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인접한 지역에서 강수의 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5에서 20mm 또는 3에서 8cm, 그 밖의 지역 5mm 내외 또는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0도, 광주 2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 7도 등 전국이 2에서 10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기 정체와 황사의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과 부산, 대구, 경남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으로 예상되고 강원 영서와 울산,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KF80 이상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도, 습도 9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아유, 얘는 낯가림이 심하네요. 낯선 사람을 보면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럼 아기는 왜 낯을 가릴까요? 낯가림은 아기에게 자의식이 형성됐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과 자아를 분리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기인 대략 생후 20개월 무렵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식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성일까요? 의외로 자의식을 가진 동물이 많습니다. 침팬지 등 유인원 외에도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코끼리와 돌고래를 비롯해 까치 등 일부 조류,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청소 물고기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종의 동물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남극 대륙에 서식하는 아델리 펭귄입니다. 2년 전 인도 연구자들이 남극의 스펜너 섬 아델리 펭귄 서식지에 거울을 세웠는데요. 펭귄들이 몰려와 거울 앞에 서서 10분 남짓 자신의 모습을 잠자코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판지로 막은 통로에서 개별적인 반응을 알아본 실험에서는 머리나 팔을 여러 차례 휘둘러보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를 높여서 펭귄의 얼굴이나 상반신을 비추는 거울 위치를 스티커로 가리는 실험도 했는데요. 펭귄은 이전과 달리 격렬한 몸짓으로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이 사라지자 불안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관문은 넘지 못했는데요. 자신은 볼 수 없는 목 뒤에 있는 표지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펭귄 목에 색채 턱받이를 둘러줬는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아델리 펭귄은 부분적으로 자기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득 너 자신을 알려는 그리스 격언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 맞긴 한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영화 해피피트 2 OST Under Pressure Rhythm Nation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9142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제일 어렵죠. 펭귄도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다니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펭귄이 거울 보면서 스티커 붙어있는 자기 얼굴의 부분에 스티커를 막 띄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한편으로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자의식을 가진 게 아니구나. 자의식 갖고 있는 동물도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7788님, 누구의 아빠, 누구의 딸, 이 회사의 과장, 누군가의 누군가로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펭귄들처럼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세워주고 싶네요. 어휴,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군가의 누군가로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을 세워주고 싶다는 말씀. 한번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자식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은 안 보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사되는 자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나 의견 계속
받을 테니까요. 청취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여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차뉴스 유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실 때 고생 안 하셨어요? 제가 올 때도 이 눈이 이렇게 젖은 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거의 비에 가까운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송이가 좀 큰 것 같은데 네. 가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네. 또 그러니까 도로에 내린 눈들은 많이 녹았는데 그게 살짝 얼어서 걸어오는데 약간 미끌미끌거려서 이게 만약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밤길 걷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걱정이 되네요. 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소식으로 가보죠. 출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한국 도착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입국자가 적지가 않네요. 네. 우선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되신 분의 중에서 네. 중국발 입국자가 80.6%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3일 동안 제가 양성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양성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이제 5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가 1247명이었는데 네. 그중에서 중국에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1247명 가운데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278명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중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양성률은 12.6%니까 네.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이제 받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확인돼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네. 오늘 들어와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278명 중에서 35명이 PCR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는 음성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세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애초에 이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혹시나 과거에는 위조 혹은 또 부정확한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4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발 입국자들이 가지고 들어온 음성 확인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 네. 고의로 속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사를 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검사하는 사람이 능숙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검체했을 때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해서 항상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양성 반응을 나왔거나 음성 반응이 나온 위양성률은 항상 그 한계가 존재하니까 오랜만에 위양성률이라고 하는 표현 듣네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조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현지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지금 양성률이 8명 중에 1명꼴인데 아마 방역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중국 내에 지금 확진자들이 원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감염자들이 많으니까 잠복기에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도 왜 신속항원 검사 해보면 맞아요. 분명히 음성인데 며칠 지나다 양성 판정을 땅땅땅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근거가 되는 게 그동안에 양성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이 검사를 받고 나니까 양성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중국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다면 네. 걸러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네. 과거에 뭐 국가에 갔다가 PCR 검사 받고 이제 그 당시에는 PCR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음성 판정 받아야 들어올 수 있었는데 네.
검사 받자마자 결과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게 들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 가짜로 만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입국 과정에서 잘 좀 걸러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어차피 이제 오차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요. 독감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코로나인가 해서 자꾸 검사를 하러 가시는데 아니라고 판정받으신 분은 독감 아니면 감기인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네. 와, 이번 독감이랑 감기 좀 심하더라고요. 많이들 앓으시니까 길게 앓으시고 호되게 앓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지난 12월 31일까지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이면 60.7명이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10%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게 2022년에서 2023년의 유행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4.9명인 건데 그것의 12배가 넘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동 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의 경우에는 1000명당 154.6명, 13세에서 18세는 133.7명이니까 이제 대부분은 방학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사 일정 때문에 1월 달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2월 마지막 주에 방학에 들어간 학교들도 있는데 방학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쨌든 좀 떨어져 지내니까 아무래도 유행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질병청에서 항바이러스제 78만 7천 명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학교는 안 가 또 학원은 가야 되니까 그것도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사실 독감 접종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 지금 접종받기엔 조금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진단 불가능이 나왔어요. 네. 여러 프로파일러들을 투입을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평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불충분해서 검사가 안 되는 거지? 네.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수사 아니면 중.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하면 네. 될 텐데. 이게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경찰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가 살인죄 처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이코패스 그 검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바꿨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해서 경찰이 검사를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함께 살았던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지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공동참변을 버렸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그게 진술을 번복하고 파주시 공동참변에 묻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놀랐어요.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검증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성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하천변에서 뭐 땅을 파는 거, 그다음에 그 뭐 손짓, 발짓 이렇게 섞어가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 본인이 그린 약도대로 나흘째 수색 작업을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는 우선 땅이 얼어서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행 직후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시신이 그 자리에 안 있고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기영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들이 있었는데요. 그 혈흔 알고 보니까 함께 살던 피해 여성과 여성의 지인의 것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지인이 4월 달에 이 집에 왔다가 이기영한테 손가락을 물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을 물렸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여성한테 이제 경찰이 연락을 했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통합 심리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다시 그 결과 여부를 밝힐 방침인데요. 내일도 같은 장소에서 시신 수색을 경찰은 이어간다고 합니다.
수사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겨울철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탐침봉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무작정 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 어느 정도 넓이인지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많이 정확하게 무시했다 자기가 그러면.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참 애매한데. 근데 이기영의 과거 영상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인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진단 불가인데 네.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방송국에 어떤 분이 그 제보를 했어요. 네. 이 제보자의 지인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해 8월에 펜션으로 휴가차 전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를 간 거예요. 이기영이.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반려동물로 키우던 샴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 머리에다가 목줄을 채운 다음에 수영장에 빠뜨렸어요. 근데 고양이 물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수영을 못하니까 버둥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막 목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이 된 겁니다. 수영장에 고양이가 빠진 상황에서는 그 동물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고양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고양이가 이제 어쨌든 발버둥 쳐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고양이를 다시 들어올려서 다시 수영장에 빠뜨리는 장면이 이제 제보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A씨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때 봤던 이기영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걸 방송국에 제보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셨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 설명 이런 거예요. 네. 그 모습이 이기영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보통 동물 학대가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저렇게까지 고양이를 괴롭게 하는데 웃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약간 과학적 성향도 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반려동물하고의 교감을 안 나눈다는 거잖아요. 사람하고 감정적인 어떤 교감을 나누지 않는 것도 사이코패스의 하나의 특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8월 달에 그 여성 살해했잖아요. 네. 근데 살해하기 직전에 같이 여행을 갔다? 그것도 좀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를 다시 또 한다고 하니까 네. 좀 검사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진단 불가능이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 결과를 좀 저희가 새로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판판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들어서 채소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얘기 나와요. 몇 배가 올랐다는 소식까지도 접했어요. 네, 2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우선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네. 이전엔 4만 4원이라서 좀 풀렸다 따뜻했다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이 계속 춥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채소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가격이 올랐대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석유값도 많이 오르니까 난방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여러모로 네. 채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니까 적상추 같은 경우가 100g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몇 장 안 돼요. 근데 1,500원이었는데 네.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값이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깻잎도 100g에 3,000원 수준이어서 한 달 전에 2,000원이었는데 거의 40% 가까이 올랐고요. 그거 말고도 오이나 애호박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이 10개가 소매가가 한 달 전에 비해 80%, 애호박은 70%가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물건에 비해서 금액 자체,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채소가 이렇게 막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이렇게 담잖아요. 네. 이건 2배 오르고 저건 80% 오르고 그러면 실제로 식료품비에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는 춥고 폭설 내리고 하니까 수확량도 줄어든 데다가 시설 재배를 하는 경우에 난방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좀 비싸다 싶어서 집에서 고기 구워서 이제 쌈채소에 먹으려고 해도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역시 외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주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삼겹살이나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한다고. 몇 명이서 먹으면 금세 20만 원, 예, 20만 원 나오는 거야. 금방이라고 이렇게 그럼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인데 이렇게 근데 뭐
채소값이 오른다고 하거나 뭐 거의 어차피 이제 삼겹살이나 새우 가격이나 다 사실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수입 농축수산물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서해 값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오른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사실 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밀도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런 것도 어려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요. 설맞이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현황 보고서를 관세청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수입하는 79개 품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7%,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6개는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45개, 57%가 올랐는데 이게 작년 이제 설 연휴 석주 전이랑 비교를 해본 거죠. 네. 42개 품목 중에서 20개 품목의 농산물은 올랐는데요. 우선 식용유 가격이 제가 계속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25.6%가 올랐고 밀가루도 28.1%가 올랐습니다. 명태도 거의 30% 가까이, 오징어는 9.7%가 올랐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있는 집에서 많이 먹는 게 닭다리, 소세지 이런 거잖아요. 닭다리는 27.8%, 소세지는 17%, 바지락은 65%, 연어도 21.4%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린 것도 있어요. 소갈비 25.4%가 내렸고. 요즘 소고기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소축산농가가 굉장히 걱정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게도 18.2%나 내렸고요. 마늘도 10.7%, 고등어도 9.6%가 내렸습니다. 이제 설 성수품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농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장바구니 물가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대 성수품에 대해서 정부 비축분인 14만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배추, 무, 사과, 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미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큰데다가 지금 그 조류인플루엔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란하고 닭고기 가격은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소득은 지금 제자리고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지금 주머니가 가벼워져가지고 좀 걱정이 많겠습니다. 결국 참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뭐 아까 눈 얘기도 잠깐 했지만 비하고 눈이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경기 내륙하고 강원 내륙 산지, 충청북도 북부, 경북 북부에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됐고요. 서울과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1에서 3cm가량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환이도 좀 따뜻했잖아요. 대신에 눈비가 이제 퇴근길에 내리면서 움직이시기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인데 강원도는 최고 10cm의 대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최고 8cm, 그리고 서울에서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내려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조특보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가뭄을 해결해 줄 정도는 아닙니다. 강수량이 최대 100mm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겨울철에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오전에 눈이 그치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눈비가 조금 쌓인 상황에서 또 녹았다고 하면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말에 중국발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출하기도 좀 꺼려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안전사고,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